어제 에코프로 주식이 주가가 완전히 널뛰기를 해버린 거죠. 2차 전지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좋게는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과열된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 더 갈 수 있을까.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만약에 쌍끌이로 이끈다라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레벨에 대한 부분들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높겠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보다는 조금 금리 인상 후반부에 좀 한 발은 엑시트에 대한 전략, 한 발은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놓고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기 때문에 좀 저희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FOMC에 대한 해석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상상인증권의 신얼 투자 전략팀장과 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신얼 네. 팀장님. 좀 뭐 FOMC 얘기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어제 이제 투자 전략 팀장으로서 어제 시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멘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 사실 그 IMF 경기 전망도 다시 업데이트가 됐는데 네. 그런 펀더멘탈과 조금 괴리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내 하반기의 경기의 특징은 수출 회복세, 네. 그리고 부동산 및 크레딧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시킨다. 이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IMF에서 전망한 것과 우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하면은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점차적으로 낮추고 있죠. 낮춰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 때문에 부동산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조속히 살아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다극화 체제가 되는 부분들 같이 고려했을 때 국내 경기에 있어서 수출이 반등하는 건 맞는데 생각만큼 반등 안 하면 어떡하나, 네. 약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IMF도 한국은행 기재부처럼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 중심으로 장이 워낙에 급변을 하고 있고, 네. 일례를 든다면 어제 저희 팀이 조금 업무를 하고 점심 식사를 좀 늦게 했어요. 네. 그래서 이 IFC 들어오는 때 에코프로 주식이 급락을. 150만 원 정도였다가 네. 여기 걸어 지나갔거든요. 오픈 스튜디오 지나갈 때, 이 앞에 지나. 네, 이 앞을 지나갈 때 봤더니 120만 원대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상간에 주가가 완전히 널뛰기를 해버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2차 전지는 가격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가 받쳐주지 않는다라면 종목 장세, 순환매 구도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순환매가 아니라 2차 전지의 독야청정과 같은 독보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 과열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판단을 경기나 펀더멘탈 측면에서 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무력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 그래요 지금. 네, 맞습니다. 분석 자체가 지금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뭐 사실 어제 같은 날은 일반적으로 FOMC가 예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5.25에서 5.5까지 올린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는 날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같이 그렇게 약간 어떻게 가상화폐 시장처럼 급등락을 해버리면은 사실 멘트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으나, 멘트를 저희가 코멘트를 쓰는 자체가 사실 또 무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을 일으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사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멘트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근데 날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럴 때 좀 네. 선명한 되든 안 되든 간에 선명한 뭐 틀리면 또 틀린 대로 네. 또 정정하고 사과하고. 근데 네. 틀리면 틀리는 대로가 오케이, 뭐 틀렸지만 다음에 잘해라 이런 분위기면 하실 텐데 아마 뭐 조금 뭐 다르거나 감정을 잘못 자극하면 뭐 거의 그 증권사 문 닫아야 되는 분위기니까 아마 네. 쉽지가 않으시겠죠, 뭐 그죠?
죄송스럽지만 뭐 그런 직접적인 멘트는 드리기가 좀 어려웠고 저희가 뭐 ETF나 시황 관련된 부분은 팀에서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 요약을 하면 에코프로 관련된 화학주와 그렇지 않은 화학주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포트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양극화되는 그런 흐름들에 있다. 요 정도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너무 또 에코 저 여미사 오시면 또 그 얘기 해야 되니까 네. 요 정도 하고 펀더멘탈한 거 좀 점검해 보죠. 사실 어제 상당히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얘기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FMC 네. 어떻게 보셨어요? FMC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안 하고 미팅 바이 미팅 회의별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점도표에서 얘기한 5.6%까지 가는데 아직 한 번 남았는데 올해 금리 인하는 안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은 회의별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하는 없고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네, 근데 회의별로 결정하겠다라는 거는 아직 확정한 거 없다라고 이제 아직 뭐 그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아무것도 정해진 거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정가의 보도처럼 데이터 디펜던트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오늘 들어보시면 그 기자회견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표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헤드라인 CPI, 코어 CPI, 고용 지표, 네. 뭐 임금발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느낀 바는 기자분들이 하나 걸려라. 하나 걸릴 때까지 질문한다. 근데 오늘 뭐 보셨다시피 주가는 약보합으로 마감되었고 금리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상당히 잘 피해갔다. 잘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간 그런 회의였다. 알록이 좀 보이더라고 어제는. 자신감도 좀 붙은 거 네. 같고. 그죠? 오늘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표가 워낙 좋으니까 자기한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팅 바이 미팅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남은 3번의 회의 동안 지표를 많이 보고 시간을 두고 물가가 좀 더 떨어지는 거 보겠다. 이게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기보다는 네. 안정적으로 떨어져서 좀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국면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얼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디스인플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축소세를 보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니까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해버리면은 지금 나왔던 데이터 디펜던트와 상충돼 버리는 거죠. 왜냐? 오늘 발언을 한 것이 6월달 CPI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했거든요. 만족스러우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번 회의는 안 했고 이번에는 했고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데이터는 연준이 생각하는 대로 나오고 있다는 이 말이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물가가 뭐 5%, 6%에서 갑자기 2%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기울기가 내려가는 국면들이 있는데 이 정도 숫자면은 괜찮다라고 인정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한 건 뭐냐라고는 질문에 장기 기대 인플레는 충분히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그런데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누적된 효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물가의 안정적인 흐름들을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으니까 다음번 회의까지는 2번의 고용 지표와 2번의 물가 지표 보겠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OMC에서 아까 뭐 미팅 바이 미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회의 때마다 네. 원래는 그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거를 가이던스 같은 걸 주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안 주는 거 자체가 혹시 무슨 메시지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건 뭐 딱히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겁니까? 만약에 네. 물가의 작년의 핵심이 코스트 푸시 인플레였고요. 공급 측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고 올해는 이제 서비스 측면의 물가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제 기저 효과가 물가 공급 측면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사라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엘니뇨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상이 되어서 공급 측면의 인플레를 자극시켰다. 이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물가가 오르면 포워드 가이던스가 물가가 안정화 안 되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네. 지금 중립금리를 훨씬 상회하는 기준금리 5.5%. 지난 2006년의 고점이 5.25였거든요. 그 당시에 2년 동안 꾸준히 올려서 만든 금리 레벨을 지금 1년 4개월 만에 그보다 더 높은 금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를 뭐 두 단어로 저는 표현합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거칠었다. 금리 인상이. 그랬는데 지금 그보다 더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했다가 예측하지 못하는 인플레를 자극하는 요인들이 나오면은 더 올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임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뭐 6%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 급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뭐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통해서 경제 금융 시장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관리하는 하반기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뉴트럴해진 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연준의 급격한 정책적 변화를 기대는 하지 말라는 뉘앙스도 굉장히 강했던 것 네, 같잖아요. 맞습니다. 적어도 아주 그냥 명시적으로 얘기했죠. 올해 내로는 없다. 네, 그 얘기가 가장 강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시장은 이미 좀 달렸단 말이에요. 네. 예, 피벗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주가일 수도 있는데 네. 신 팀장께서 보시기에 하반기에 어떤 이제 세 번 남았나요? 이제 세 번 남았죠. 네, 3번 남았습니다. 세 번 남고 잭슨홀까지 네. 이 추이와 그 금리라든지 주시장의 어떤 가격 지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고용 지표에 있어서 필립스 커브가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좀 더 올라가면 물가가 임금발 물가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작동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이 그냥 앵커드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U3 실업률, 그냥 광해 실업률 가 함께 보는 대표적인 그냥 일반적인 실업률은 3% 후반에 있고 U6 실업률은 지금 6% 후반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뭐 이런. U6는 뭡니까? 이제 광해 실업률이라고 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봤던 그러니까 실업률의 지표가 좀 경제 활동 인구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실제 경기와 좀 체감이 다르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의 실업률을 나타내는 것인데 네. 이게 U3부터 U4 쫙 있는데 이제 U3랑 U6를 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표들이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가야 된다. 오늘 이런 말도 했죠.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는데 인플레의 축소세가 보이는 것은 축복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오르긴 올라야 되는데 고용 지표에 이 스크래치가 좀 가야 되는데 잘 안 나는 상황에서 디스인플레가 되는 거는 좋은 일이나 결국에는 그 고용 시장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이 나타나는 국면이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공급이 조금 더 유입이 되고 수요가 조금 과열된 부분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초과 수요가 조금씩은 줄고 있지만 매우 느리게 줄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은 부족하다. 그리고 수요는 줄지 않는다. 이게 임금 상승과 물가로 전이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조금 완만해지길 바라는데 네. 이를 대표적으로 나타낸 것이 필립스 커브인 거죠. 실업률과 물가. 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실업률은 낮고 물가는 높은 데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실업률이 좀 변해야 되겠죠. 근데 실업률은 잘 안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선행적이고 고용은 후행적인 거는 오케이. 오케이인데 고용 지표가 좀 변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9월 FOMC까지는 2번의 고용과 2번의 소비자 물가가 남아있다. 이 연관성을 좀 더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물가 지표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의 격차가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더 높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를 차감한 것.
이게 마이너스에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폭이 좁혀졌다라는 거는 생산자 물가보다 소비자 물가가 더 치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작년 7월부터 12개월 연속으로 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연준이 원하는 바입니다. 이게 좁혀졌다라는 거는 생산자 물가가 더 많이 올라갔거나 소비자 물가가 덜 올라가는 건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연준이 바라보는 물가 지표는 둘 다 오르면은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졌다라는 거는 연준의 정책이 효과는 발휘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을 내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폭이 올라갔던 것만큼에는 못 미치는 절반 정도에 미치고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연준의 입장에서는 하이어 앤 롱거 중에서 하이어를 더 하기보다는 좀 롱거로 갈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롱거를 더 한다는 게 뭐예요? 높은 기준금리를 네. 중기적으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더 높이는 것보다는 더 높이기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가서 기대 인플레를 더 낮추는 것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이고 고용 시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스크래치가 좀 나서 안정적으로 지금보다는 초과 수요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를 이제 자산 시장에 본다라면은 경기 측면에서는 미국이 상고 하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반기보다 좋을 리는 없겠지만 지금 IMF WBO 업데이트를 본 거 보면은 미국 말고는 또 기대할 곳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아 보여요. 넌 US가 상저 하고로 가고 US는 상고 하저로 가야 되는데 상고 하저의 기울기가 상당히 매우 완만할 것 같고 상저 하고로 올라가야 할 애들은 긴가민가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산별 수익률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YTD 기준으로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뭐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로 바뀌면은 채권 시장이 좋아야 되거든요. 채권부터 돌아서고 그 다음 주식으로 가게 되는데. 채권은 그저 그랬죠. 근데 올해 네. 이상하게 전 세계 미국 국채, 미국 투자 등급 네. 회사채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어느 정도 끝나면은 채권 먼저 돌아서고 그렇죠. 채권 중에서도 국채 중심으로 돌아서고 돌아선 그 힘으로 주식으로 주식이 가는 건데. 가야 되는데 안 돌아섰는데 주식만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주식이 갈 때에는 미국은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요. 신흥국이나 달러화의 키워야죠. 중립으로 인해서 신흥국 주식이 더 치고 가야 그 되는데. 기간에 달러도 약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달러도 YTD 기준으로는 약세고 EQ의 소폭 강세. 그러니까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조금 104에서 105 레벨까지 간 것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있는 힘인데 약세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는 전 세계의 자산 시장에 있어서 미국 발악기 좀 성향이 과하다. 더 과해졌다. 이런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금리 인하가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게 피봇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금리 민감한 업종들이 너무 많이 달렸다. 그죠? 네. 뭐 그런 얘기 하더만 칠공주들만 달렸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은 조정 국면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저희는 지수에 대한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결국에 애널리스트들은 항상 이제 앞서서 생각하지만 보통 맞추기보다는 틀리는 점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하는 일이 그것도 수정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저희의 생각과 달랐던 부분들은 정책적인 측면들. 그러니까 정책에 있어서 미국은 어느 정도 1달러기 좀 대줘야 되고 중국은 경기 부양책이 좀 더 세게 나와줘야 돼서 네. 미중의 이 벌어져 있던 부분이 접점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나타나지 않고 있고 우러 전쟁은 계속 장기화되고 있으며 기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뭐 비철금속이나 농산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산업용 금속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원자재 가격에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관리 회계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이 잘 가려면은 세일즈 레버뉴 매출은 높이고 직접 비용은 줄여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제1 경영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직접 비용을 두 분류로 나누면은 다이렉트 코스트를 다이렉트 머티리얼 코스트와 다이렉트 레이버 코스트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레이버 코스트는 인건비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6% 미국이 증가했어요. 레이버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인플레가 인건비에 반영이 되니까. 그럼 머티리얼 코스트에 대한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데 머티리얼은 경기 둔화가 된다라면은 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원자재, 에너지 가격 지금 주간으로 4% 정도 올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이 스윙 폭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에너지나 원재료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최근의 흐름들은 FOMC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이 조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주식이 달렸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주식이 레벨업 되기보다는 순환매 구조 속에서 지수의 레벨보다는 종목, 업종별로 조금 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국면들이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단기 시황 그 전략 그 좀 정리 좀 네. 해볼까요? 2차 전지 과열된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그런 측면들에서 본다라면은 2차 전지를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좋게는 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수를 저희가 조정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업종별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만약에 쌍끌이로 이끈다라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레벨에 대한 부분들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더 높겠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보다는 조금 금리 인상 후반부에 좀 한 발은 밖에 걸치면서 언제 빠져나갈까. 그러니까 한 발은 엑시트에 대한 전략, 한 발은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놓고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기 때문에 좀 저희는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크레딧 리스크, 부동산 PF 관련된 부분 계속 짚고 있고요. 부동산 PF 연체율이나 신용평가사들의 보고서를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면은 저희가 재직하고 있는 증권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 금감원에서 이제 CRO 분들 10분 모셔가지고 해외 부동산과 국내 부동산 PF 좀 익스포저가 높은데, 네. 그래서 한 것을 자료는 공표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분이 오픈을 했거든요.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부동산 규모가 화랑일 때 21년도에 부동산 PF 대출이 20조가 늘었는데요. 그때는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2년도에 규모는 상반기 때문에 늘어났고요. 연체율이 3%에서 10%까지 늘었고요. 지금 1분기 만에, 그러니까 23년 1Q까지만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5%포인트 더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비수도권의 비공동주택의 사업장들이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에 먼저 선제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장, 이른바 이제 똥차들이 잘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에 있어서 뒤에서 조금 물량들이 좀 들어가는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물량들은 더 얹혀졌다. 그런 상황 속에서 PF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고 여전사나 저축은행도 작년 말 대비해서 3개월 만에 2%대에서 4%대 2배의 연체율이 올라갔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지켜볼 대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반기 국내 시장도 좀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증권사 또 제2금융권에서 많이 한 부동산 PF 그리고 해외 부동산에 대한 시가 평가가 정밀한지 네. 그런 거 점검해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종종 좀 나오셔서 유니크한 뷰를 좀 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운조 커피 한 잔과 함께 아침을 시작하는 그 행복 우리가 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운조커피 로스팅 팩토리를 운영하고 있는 김운조라고 합니다. 어떻게 홍보를 할까
라디오나 공영 매체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3프로를 통해서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셨고 그분들의 솔직한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성장을 못했을 것 같아요. 3프로와 함께 한 시간 없이 운조커피의 성장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맛있는 그리고 기분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년을 먹어도 이렇게 매일 새로운 맛이야. 네. 어?